부산은 그 역사에 걸맞게 다양한 유형의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석의 유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그 가운데 경성대학교 한문학과 김철범 교수님의 논문 부산시 금성문의 현황과 보존에 따르면 사적비, 기념비, 송덕비, 묘비, 그리고 약간 유형이 다르기는 하지만 시문석각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비석의 특성에 따른 구분이고 비석의 특성에 따라 그것에 기록되는 내용에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여러 비석의 유형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적비는 금성문 본래의 기능과 취지에 걸맞는 것으로 역사 사건의 현장이나 일정한 건축물이 설립된 현장에 그와 관련된 사실의 경위를 기록하여 기억하기 위해 세웠던 것입니다. 김철범 교수님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에는 30개의 사적비가 남아있는데요. 먼저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비인 내주 축성비와 금정산성 부설비, 그리고 임진전망 유해지총비를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내주 축성비는 부산 전체 즈음에 위치한 비석인데요. 이에 대한 경성대학교 김철범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석은 그 내주 축성비, 내주는 동네를 가리키고 축성은 이제 동네 읍성을 축조하고 세운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의 동네 부사가 임란 이후에 전격적으로 보수공사를 못하고 18세기에 와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제 읍성을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로소 이제 이 비석을 세웠는데, 보시다시피 이 비석은 아마 부산에 현재 있는 많은 비석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비석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이수도 보면 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있는 아주 멋진 조각상이고, 비석도 굉장히 크고 탁본하기도 굉장히 힘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글씨가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고 이래서 부산이 내놓을 만한 아주 중요한 비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정산성 부설비, 그러니까 금정산성을 새로 축조를 하고 세운 비석인데, 좀 이제 애매한 거는 산성은 저 위에 있는데 그 비석을 왜 여기다 세웠을까? 사실 여기가 금정산성으로 올라가는 주 길목이었거든요. 지금도 차들이 이쪽 길 타고 올라가지만, 그리고 여기가 과거에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하도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이름을 백록동천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흰 사슴이 뛰어노는 골짜기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을 기념하는 바위가 저 바위고, 저 바위 위에 비석을 세움으로써 이제 아마 동네 부사 입장에서는 여기를 오가는 사람들이 저 비석을 보기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산성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입구에 저 비석을 세웠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저기에는 그 비석을 세우게 된 경위, 그 다음에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것들이 뒤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임진전망 유해지총, 임진년 전쟁 통해 돌아가신 유해들의 무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그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뒤로 한번 비춰보면 여기 있는 6무덤, 6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6개의 봉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임진전망 유해지 장야라, 임진년에 전쟁통에 돌아가신 유해들의 모신 곳이다, 장례 지낸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읍성을 보수공사하다가 저 유해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6개의 의총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다음은 숲에서 방치됐던 비석이지만 10년 전에 새로운 자리를 찾은 기념비 이섭 교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석은
이석교 비라 기념비인데 과거에 이 온천천을 건너기 위한 다리가 세워졌던 곳이 이 자리고 지금은 옛 다리는 없고 지금 현대식 다리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 과거에 이 자리에 다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비석이 이제 이 도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 옮겨져 숲속에 방치되어 있던 비석을 한 10여 년 전에 현재 이 자리로 옮겨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옮겨온 건 참 잘한 거라고 봐지고 많은 비석들이 현장을 제 원래 자리 있던 곳에 위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타깝게도 수많은 비석들이 정확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송덕비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개 정도 지금 비석이 쭉 모여가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그 아까 동네 남문에서 서문으로 올라가는 그 비석거리라고 불리던 그 거리에 동네 부사들의 부임하던 길, 또 퇴임해서 돌아갈 때의 길, 그 길가에 세웠던 비석들인데 이것도 일제 때 이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옮겼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리 옮겨져가 있고 원 위치로 되돌리기에는 거기가 땅값이 좀 너무 비싼 면도 있고 아직 뭐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숲속에 방치되어 가지고 매번 이끼가 저렇게 끼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도 되고 이 비석 두 개가 자연 바위에 일종의 마애죠. 마애 스타일로 깎은 선정비인데 정확하게 세워졌던 원래 자리는 지금 밝혀져 있지 못하고 땅바닥에 묻혀 있는 것을 꺼내 가지고 이제 세웠던 다시 이제 세운 비석이거든요. 저거는 이제 흔적에 볼 수 있다시피 깨져 가지고 일본은 날라가 잃어버렸고 깨져 있는 걸 그래도 얹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저건 이제 그대로 세우는 포크레인으로 세운 거죠. 이런 비석들이 이제 자칫 주인 없이 또 이름도 모른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도 향토 사학자들이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관에서 협조를 해서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표지판도 세웠지만 또 보시다시피 안타깝게 이렇게 잡초 무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을 기록한 귀중한 자료가 될 비석인 묘비. 그 돌에 새겨진 글자들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묘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강릉 김씨 충sun공파 동래 문중의 묘역입니다. 강릉 김씨 중에 동래로 낙향하신 분의 묘소부터 아들, 손자에 이르는 묘가 여기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묘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옆에 묘비를 세우는데 지금 이 비석은 입향조, 동래 입향조인 북계 김선이라는 분의 묘비입니다. 묘가 세워지면 그 묘의 주인과 그분의 이력에 대한 내용을 옆면, 뒷면으로 새겨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 경우는 위에 가첨석까지 얹은 묘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로 이제 아들과 손자의 비석이 같이 일렬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 강릉 김씨 문중묘역에 모셔져 있는 임진난 때 동래 의병장을 지내신 김정서 장군의 묘소입니다. 역시 부부 쌍묘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묘비 내용은 통정대부 병조참의 백취선생 강릉 김공지묘. 이 김정서 장군의 호가 백취 선생님, 백취고 임진왜란 때 그 의병장 동네 지역의 의병장을 지내신 공로로
통정대부 영조 참의에 벼슬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묘비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문석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시와 문장, 그리고 문예 작품들을 돌에 새겨 후대에 남긴 예술적 기념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동백섬 중에서도 가장 먼 곳 바다를 볼 수 있는 포인트고, 일반적으로 대라고 한다면은 자연석 위로 좀 높은 지대,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대라고 합니다. 부산에도 대략 한 9개의 대가 이렇게 대표적인 게 모lun대, 태종대, 미리대, 또 해운대까지 유명한 대이긴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최치원 선생이 아마 올라와서 먼 바다를 보면서 시름을 달랬던 곳이 대략 여기이지 않는가. 그래서 예로부터 이 지점이 그 해운 선생의 주거지 되었다고 보고, 아마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위에 그 해운대라고 하는 세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글씨가 주 글씨입니다. 찾았다. 이거. 이거 한 대여섯 수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하나 그래도 2개 찾았네. 사실 여기가 실랑대거든요. 이 바위가. 그래야 그때 실랑들 모여가지고 시회할 때 지은 시를 새겨놨다고. 요걸 잘 보존해야 되는데 재롱단 남아있고, 그래도 바위를 깎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대로 두고 세운 것 같네. 여기서 용왕제를 올렸네. 손경현이란 분을, 이분이 이제 여기 실랑대 올라와서 시회를 한번 열었겠죠. 그 기념으로 그때 각석을 해서 남긴 학사함이라는 글자. 실랑대 여기 대표되는 각석 2개가 학사함과 실랑대고, 저 밑에 19절, 저 옆으로 식구들이 보이죠. 차운이네. 한 수, 2수, 유배온 기간을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대표적인 비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석들은 결국 시간과 환경 앞에서 점차 흔적들을 잃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비석의 탁본 작업입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요구되는 이 작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헌신의 작업, 그 과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석을 탁본하는 작업 중에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비석의 청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종이에 먼지나 이끼, 그러니까 먹물 이외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석을 깨끗이 청소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비석마다 상태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저 비석은 생각보다 이끼가 많이 끼어 있는 상태라서 이끼 제거 작업을 위한 청소 작업이 조금 오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청소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탁본 작업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우선 돌면에 한지를 붙이는 작업인데, 저 작업도 좀 섬세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종이가 뜨지 않고 밀착되어야 되고, 접힘 없이 성면에 완전히 착 달라붙도록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서 종이를 밀착을 시킵니다. 공정 과정은 대략 도배지를 붙이는 그런 작업의 과정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제 종이를 붙이는 작업은 1차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를 이용해서 글씨 부분을 가볍게 두들겨서 글씨 부분을 안으로 종이를 집어넣는 과정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글씨 부분이 아니어도 성면, 돌면 부분에도 기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제거하는 작업을 꼼꼼히 소를 이용해서 쳐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의 필획을 선명하게 살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치는 것은 안 되고 꼼꼼하게 필획 부분, 날렵한 필획 부분까지도 다 종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두들겨 줘야만 합니다. 타봉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이제 먹을 먹이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타봉을 이용하는데요. 한쪽은 붓으로 먹을 바르는 역할을 하는 타봉이고, 한쪽은 그 먹을 먹인 타봉을 골고루 먹을 발라서 직접 종이 위에 두들기는 타봉. 이 두 개는 용도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저렇게 고르게 치기 시작하면 종이 위에 먹이 안착을 합니다. 탁본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햇빛입니다. 저렇게 햇빛이 이제 비추어지면 습도 조절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습도가 모자라면 물을 뿌려주고, 또 과하다 싶으면 마른 종이를 이용해서 물기를 빼주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종이 위에 먹을 바르는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작품은 완전히 종이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 펼쳐놓고 햇빛에 말리면 됩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뭐 노동을 해서 힘들다기보다는 햇빛하고 물입니다. 햇빛 때문에 물이 마르는 거가 이게 굉장히 조절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조금의 그 시간 차 때문에 탁본이 되고 안 되고 크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햇빛하고 물하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탁본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금속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판독하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탁본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가령 비석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은, 물론 깨끗한 비석, 육안으로 충분히 판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풍파에 시달린 비석들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글씨를 분석하고 읽어내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탁본을 통해서 종이 위에 먹으로 글씨를 떠내어 분석을 함으로써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금속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점에서 이 탁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령 비석은 대부분 또는 역사적인 현장 또는 그 인물이 돌아가신 그 산소가 있는 곳 등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현장성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을 따져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탁본을 떠두면 한 장소의 자료를 다 모아서 한 묶음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속문의 그 체계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훗날 그 자료를 보관을 한다든지 또 훗날 또 복원을 하는 필요가 있다면 이런 탁본 자료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복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석의 글씨를 쓰는 분들이 당대의 훌륭한 그 서예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의 그 서예사적 그 예술적 그 작품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글들이 대부분 잘 제대로 보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당대 명필들의 글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정리된 건 없거든요. 그럼 유일하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금성문이다. 그러면 그 금성문의 탑본은 곧 우리가 서예사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예술 작품이면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명필가들의 비석에 글씨를 떠서 그분들이 서예를 연습하는 체본으로도 삼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탑본은, 금속문의 탑본은 우리 서예사적 또는 예술사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탁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해야 되고 또 답사하고 난 뒤에 물론 이제 실제 탁본을 하게 되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탁본한다 치면 우리 대여섯 명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저 높은 산까지 어떻게 많은 탁본 장비를 꾸려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문화 유산을 남긴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기억을 남기지 않으면 후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그 자기 지역 공동체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문화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이 비석은 지역 공동체 사이에 오래된 문화적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매체입니다. 이 매체를 우리가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의 형태가 바로 탁본이죠. 그래서 이 탁본을 통해서 전통과 미래를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문화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석은 선조들이 영원히 남기고자 했던 기록의 매체입니다. 특히 한국의 문중에서 보관해온 미공개 비석들은 매우 귀중한 1차 사료로서 미시사 연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우리 HK 플러스 사업을 통해 이러한 비석들의 탁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로 하는 작업은 급변하는 시대에 원시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탁본 자료는 AI 시대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은 주로 알파벳 문자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자 데이터베이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각골문이나 건문, 초주관, 소전체 같은 고대 한자와 다양한 이첩자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AI 개발이 시급합니다. 탁본 자료는 이러한 한자 인식과 전문 생성 AI 개발의 핵심적인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석이라는 돌덩이들에 새겨진 많은 이야기들을 아끼고 그것을 발굴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만나게 되는 많은 돌덩이들이 사실은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